다음 주제입니다. 정책 따로 현실 따로 해바뀌어도 헛도는 경기도 복지정책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경기도에서 그 맞벌이 부부를 위한 그 복지정책 가운데 가사와 육아가 있는데 가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위기 극복 항상 내세우는데 녹색 제품 구매는 뒷걸음질 쳤다는 거. 그리고 참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요. 자살 유족들에 대한 그 지원이 예산 부분에서 형편없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게 김동연 도지사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이게 어긋나는 지점 같은데. 우선 김 박사님, 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약을 내세우는데 반쪽짜리였다고요? 네, 그렇게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재밌는 걸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 뭐죠? 김노현 지사가 작년에 공약을 내면서 네. 이것도 역시 공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약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국 페미니스트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뭐 약속 대상이라고 갖고 그때 이제 최우수 공약 단체장을 네, 요 공약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시상을 했다라는 걸 보고 조금 놀라운 게 그때 이제 김 지사가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맞벌이 부부, 여성, 어르신, 장애인 돌봄, 그 다음에 경기 청년 찬스 해갖고 계층별 생활 밀착형 공약이다라고 해갖고 민생 문제 해결 등에서 굉장히 방법을 잘 제시한 공약이다 해서 상까지 받았는데 이게 지금 반쪽짜리 공약이다 그래서 조금 저도 놀랍기는 했는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육아 정책은 뭐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세우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려고는 하지만 가사에 대한 부분은 늘 좀 뒤로 빠져 있는 부분 같아요. 특히 이제 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맞벌이 부부 일 경우에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이 맞벌이 부부가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청소년 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가 맞벌이 비중이 훨씬 높다라는 부분인데 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사실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이 맞벌이 부부의 소득 계층까지 이렇게 따지고 간다면은 이분들은 사실 복지 혜택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자산이라든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저소득 계층에 갖고 지원을 해주는 게 많은데 대다수의 지금 뭐 대한민국 현실이 복지라 그러면은 주로 이제 그쪽 계층 층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맞벌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둘이 벌기 때문에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득도요 이 재산 형성하고 월소득이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는 기존에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코로나 지원금 때도 마찬가지고 이 소득 기준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3인 기준 평균 소득 뭐 4인 기준 평균 소득 해갖고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 레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벌이 부부가 있다라 그러면 그 수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것들에 대한 대안이 좀 더 디테일하게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갖고 갈 것이냐의 기준도 없이 그냥 단순히 맞벌이 부부. 근데 막 둘이 보니까 혼자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소득 수준은 높아질 것이고 근데 육아에 대한 부담은 더 가거든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려고 한다면은 정말 맞벌이 부부가 소득 부분은 있지만 그 나머지를 포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 정말 육아를 일정 부분 뭐 부모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 그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이나 오후나 이렇게 기간제로 맡길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분은 종일 맡기는 케이스여서 아이들이 심적으로 받는 고통이 사실 굉장히 크고요. 또 일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시간 근무 타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소득은 당연히 오는데 이 소득 기준 때문에 복지에서 빠져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가지고 맞벌이를 정말 대책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계속 빠질 것 같다. 이게 지금 제도적 핀트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공약을 왜 냈는지를 봐야죠. 처음에 이게 출산율이 뭐 0.75%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지역에 이제 등장. 우리 사회가 출산율을 제고하고 하려면 일과 과정이 양립시켜야 되는 거, 양립돼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 나온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육은 그 전에 이제 뭐 계속 있었던 사업이지만 사실은 가정 지원, 가사 지원 서비스가 사실은 이 공약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지고 저 인수위원회에서 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걸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해서 상 받았던 거. 예, 상 받은 그런 건데 그 핵심이 빠졌다는 거는 그 집행 과정의 어려움이나 등등도 있겠으나 뭐 꼭 그런 것도 아닌 것이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50% 미만의 그 가정에 대해서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해주고 뭐 또 나주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 빠진 배경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질, 일, 가정, 양립이 어떻게 가능할지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 지원을 그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짜고 또 짜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그렇게 정책이 조정되고 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죠. 박 부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주 못된 그 행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좀 하세요. 네. 경기도의 답변을 보면 자, 보건복지부가 가사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추진하겠다. 무슨 소리냐면 정부에 기대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상 받았지 않습니까? 네, 상 받았어요. 그 정부에 기대서 상 받았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최소한 시범 사업 정도부터 추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돼서 한정된 예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예상 못하고 그럼 공약했습니까? 공약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공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올해는 어려우니까 자, 시범 사업을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고 그걸 또 확대해 나가는 이런 제도적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위정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너무 정부 공격에는 공격적이지만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복지 바우처 제공 기관이나 형식 여러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사 부분은 제외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기도는 툭하면 정부가 안 해도 우리는 한다. 우리는 제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지금 박 부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유리할 때는 경기도 자체로 하겠다. 불리할 때는 정부 정책대로 하겠다. 이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 그 우려보다도요. 네. 이런 것은 상까지 받은 최우선 정책을 이렇게 이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민한테 설명을 해야 되나? 설명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 계획을 설명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없이 다른 사람 공격에만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것은 그것은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죠. 좀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김동연 도지사를 상당히 감싸시더니 오늘은 거세게 공격. 저는 뭐 시시비비입니다. 시시비비.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녹색 제품 구입도 뒷걸음질을 친다는 거예요. 경기도는 지금 그 틈만 나면 친환경, 기후 위기에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실상은 녹색 제품 구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신환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우리 사회가 그 기후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이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나 자원 투입이 최소화되는 그런 그리고 온실가스 또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그쪽 산업이 발전을 하고 기후 위기에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응하는 하나의 사업이 될 텐데 구매율이 감소됐다는 거는 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이거 의외예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 기후에너지국을 이제 신설하면서 환경국에서 기후에너지국으로 이제 조직 개편을 한 게 이제 작년 말의 일이죠. 그래서 사실 김동연 지사가 2021년에 이 지금 통계, 2022년의 통계, 2021년의 통계, 뭐 이걸 가지고 사실은 뭐 비난 받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계는 사실은 2021년 통계거든요. 근데 2022년에도 29%로 줄었어요. 전년에. 2022년 반을 이제 김동연 지사가 했으니까 네. 그걸 뭐 전적으로 이 통계가 김동연 지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볼 일이고 우리가 사실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일은 관심의 영역이거든요. 네. 각 공공기관과 도청의 관련 부서가 녹색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뭐 지사가 회의석상에서 한마디만 하면 이 재고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고 민선 8기에서는 뭐 말씀하시는 대로 뭐 친환경 뭐 이런 기후 대응 이런 거 강조 많이 하는 지금 정부 같으니까 네. 한번 좀 1년 뒤에 그죠? 녹색 제품 구매액과 구매 비율을 한번 결과를 보고 네. 그때 가서 비판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녹색 제품이라는 것은 온실가스나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해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녹색 제품이라고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녹색 제품. 녹색 제품 당연히 구매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이게 정책 따르고 밑에서 실행하는 행정 따로가 움직이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6개월밖에 안 했는데 그 통계 가지고 왜 그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뭐 지사님의 진두지 하에 도가 운영이 되는 건 맞지만 네.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인식이나 의식이 어떤가도 굉장히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사님이 해 하면 바짝 신경 써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고 녹색 성장 관련으로는 경기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인데 뭐 위에서 지시했다라고 해서 이걸 처신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누가 됐거나 정책적으로 끌고 갈 부분은 밑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근데 그런 것까지 도지사가 일일이 딱 지시를 해서 움직인가? 이럴 것 같으면 뭐 굳이 공무원들이 연속성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네. 공무원들은 뭐 기간제 공무원으로 다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세게 나오시는데 국장님. 상당히 동의하고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죠. 그리고 이것은 뭐 이재명 지사가 잘했니, 뭐 김동연 지사가 잘했니 이렇게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박신환 실장님은 평생 도청에서 근무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장님 계실 때는 녹색 제품 주로 썼을 거예요. 맞죠? 인증제도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녹색 제품 인증제도. 2005년부터 인증제도인데요. 아 그랬나요? 네. 저는 뭐 그랬을 거라고 믿고요. 이것은 도지사들이 지시해서 움직인다. 이것은 잠깐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직자들 사이에서 이거에 대해 이 기후환경, 녹색 성장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도지사가 누가 오건 간에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지사가 이 구매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저기 볼펜 사는데 어디 거 구매하라고 지시합니까?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고려해서 이건 뭐 당연히 고려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의지의 문제다. 도청 공무원들의 의지를 좀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에요. 이거는 오롯이 김동연 도지사의 정책 일환입니다. 지금 그 자살 유족들, 그러니까 자살한 분이 있는 그 유족들, 가족들의 그 지원 예산이 7억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예산이 축소됐어요. 김동연 도지사는 평소에 이제 소수자, 약자, 친화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뭐 사실 저는 이상하다라는 생각보다 네. 뭐 간혹 언론에서 좀 너무 세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 입장인데 네. 이 자살 유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뭔가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입장일까 과연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적극적으로 이 제도는 있지만 이 제도 속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막 자살 유족 찾아내갖고 일일이 전화해서 뭔가를 정책을 제안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한다는 부분도 네. 조금 힘들지 않을까. 또 개인 입장에서는 자살 유족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뭐 자살 유족이죠 하고 접근을 한다면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이렇게 배척할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지만 과연 인건비 외에 제대로 쓰여지는 게 있을까? 정말 이 실효성이 있는 기구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런 유족 모임이 있어갖고 이분들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게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맞기는 한데 먼저 찾아가서 이 굉장히 자살이라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네. 사회적으로 좀 아픔이 있고 유족은 더 많은 아픔이 있는 어떤 그런 이슈인데 그걸 가지고 뭔가가 정책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먼저 좀 지원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까딱 잘못 건드렸다가는 네. 오히려 역공을 좀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살 예방 당연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유족 뭐 관련 지원 말고요. 좀 다른 지원 부분으로 뭐 확대를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오히려 더 현실성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예산 줄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왜 줄였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지만 그 이면에는 그 예산이 충분히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산을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한번 가져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고 오히려 이 자살 예방 관련으로 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정신적이나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뭐 자살 예방 상담 센터라든지 뭐 정신건강 상담 전화, 뭐 희망의 전화, 생명의 친화, 뭐 청소년 친화의 전화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쪽으로 오히려 좀 방향을 잡아갖고 정말 힘들면 여기 와서 상담 받으세요를 좀 확장해 나가는 게 정책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산 부분은 뭐 충분히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뭐 그 안에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뭐 굳이 다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뭐 꾸역꾸역 끌고 갈 필요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관련돼서 그 조성환 도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살 관련해서 도가 너무 홍보, 예방에만 치중한다. 사후 지원, 그러니까 심리 지원 활동이라든지 또 그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끼리 경험을 공유하는 자조 모임 같은 쪽의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그 자살 유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맞는 단어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뭐 다른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살 유족, 아까 우리가 낙인 효과라는 낙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살 유족 이 자체가 낙인 아닙니까? 그러네요. 용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조심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그 이분들 충격에 이제 뭐 당연히 휩싸여 있고 그 충격파가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기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지속되는지는 뭐 제가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예를 들면 공공기관들이 이 아픔을 사회적 책임하에 감싸 안으려고 하는 노력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경기도가 왜 예산 깎았냐? 저는 뭐 그 예산 깎은 내막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김 박사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긴 해도 자저 우리가 이제 그 이태원 참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유족들의 아픔은
서로의 모임과 대화와 이런 걸 통해서 가장 많이 치유된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조 모임은 언제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자조 모임을 지금 이건 좀 신청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여기 이 지원받을 사람 아니면 돌봄 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 신청받는 건데, 더 아픈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신청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픔에 어떻게 먼저 관공서가, 공공기관이 또 사회적으로 손을 내밀어 줄 거냐,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 단지 뭐 예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개념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시군도 한 절반 정도는 이런 거 자체도 안 만들어져 있고 이런 상태죠. 저 한강에서 혹시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강에 잠수부들이 있습니다. 잠수부들. 뭐 하는 잠수부들이냐면 자살한 사람들 아니면 뭐 한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잠수부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1년에 2,000명 건진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물속에서 들어있을 때 대부분 귀에 그 수압병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도내에서 이 보도를 보면 3만여 명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3만여 명이면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신청 받은 사람 이제 1%도 안 되게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진짜 아픈 사람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예산 갖고 접근할 것이냐.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김 박사 얘기했처럼 접근의 조심성이 항상 수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이 심리치료라든지 여기 관련된 이 전문가들에 대한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인큐베이팅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단지 그냥 이런 조직 만들어서 저런 조직 만들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는 게 이분들에 대한 숨은 아픔을 좀 더 보듬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비슷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자살한 그 구성원이 그 가족에 있었던 그 가족은 어떻게 보면 그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나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더 잘해줄 걸 등등으로 인해서 뭐 우울감, 그다음에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되게 높죠. 기왕에 2021년에 이제 경기도가 이 자살 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은 그런 그 가족의 아픔을 그 사회가 이렇게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니까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그 제도의 도입 취지를 좀 잘 보고 예산, 그다음에 뭐 활동가의 양성, 그리고 그 신청주의의 한계의 극복 등등 정말 그 기왕에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좀 관계자들이 좀 꼼꼼히 좀 보면은 좋은 좀 또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자살 유족들이 60% 정도가 이분들도 자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지원금은 유족 신청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상의 그 미비점이 많고요. 또 하나 이 자살 유족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따로 현실 따로 해바퀴어더 복도는 경기도 정책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